안녕하세요. 저는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돌싱녀입니다. 저는 약 8년의 결혼 생활을 정리하고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이혼을 하게 되는 그날 TV에서나 보던 천벌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네요. 모두들 제 이야기가 궁금하실 텐데 지겨운 서로는 이만하기로 하고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재미나게 들어주세요. 저와 남편은 결혼 7년 차를 맞이하고 있던 부부였어요. 저희에겐 눈에도 넣어도 아프지 않은 5살 된 딸아이가 있었습니다. 이제 5살이니 싫고 좋음을 표현하고 제법 대화가 통하긴 하지만 아이는 아이인지라 육아가 고된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었죠. 고된 육아와 사회생활로 지친 남편과 저 사이엔 사랑보단 동료애가 가득했고 그랬기에 어느 순간부터 사랑한다는 말 대신 힘내자, 수고했다는 말이 오가고 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런 관계에 불만이 있다던가 섭섭함은 없었어요. 죽고 못 살아 결혼까지 했다고 한들 언제까지나 사랑만으로 살 수도 없는 노릇이고 남편과 제 사이에 사랑이 지고 피어난 동료애는 사랑이 밑바탕 되었기에 가능한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었어요. 이렇듯 남편과 제 사이엔 동료애라도 있었는데 시댁과의 관계에선 미운정만 남은 상태였어요. 아니, 미운정도 아닌 그냥 미운 상태였어요. 그 이유는 제가 아들을 못 낳았다는 이유 때문이었는데요. 남편은 누나 3명의 아들 하나로 아들 하나를 낳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해 겨우 낳은 아들이었죠. 그런 아들이 결혼을 해서 딸 하나만 낳고 아들 소식이 없으니 그 원망들이 만만한 저를 향해 쏟아졌어요. 간혹 시누이들이 이런 사실을 알고 제 편을 들어주며 이런 말을 해주곤 했어요. 엄마, 아들 소식 없는 걸 왜 올케한테 뭐라고 그래? 아들 낳고 싶다고 생각만 하면 낳게 되는 것도 아니란 걸 다른 사람도 아닌 엄마가 더 잘 알면서. 그러고 이세 문제는 쟤들이 알아서 할 문제지 엄마가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할 문제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제발 올케 좀 그만 괴롭혀요. 이런 말을 듣고도 시모는 무시하기 일쑤였는데 가끔 입을 연다면 이런 말을 하곤 했습니다. 줄과 외에는 조용히 해. 이건 우리 집안 문제니까 넌 네 시댁일이나 신경 쓰라고. 이렇듯 출가 외인이라 줄을 그어버리는 시모를 보며 시누이들은 혀를 내두르며 한숨을 쉬었고 저의 편을 더 들어주려고 했지만 시누이들도 시누이 가정이 있으니 단단한 방패막이 되어주기란 힘든 것이 현실이었어요. 시부는 저에게 아들 하나 못 낳은 며느리라고 제 말에는 대답도 하지 않고 무시했고 시모는 갖은 말로 저에게 상처를 주곤 했습니다. 멀리 떨어져 살았던 터라 자주 오갈 수 있는 건 아니었지만 전화로 하는 시집살이 또한 만만치 않았기에 저는 정신적으로 피폐해졌어요. 시모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전화가 와 저를 닥달하곤 했는데 그때마다 주제는 손자가 주를 이루었죠. 어디니? 바쁘니? 지금 회사라서요. 무슨 일 있으세요? 예, 네가 지금 회사 다닐 때니? 회사 다닐 시간에 병원이나 다녀보란 말이야. 아니면 점집이라도 가보던가. 이대로 우리 집 대 끊어놓을 생각 아니면 뭐라도 노력이라도 좀 해보란 말이다. 어머님, 제가 병원에 가고 싶다고 한들 아무 소용없는 거 아시잖아요. 그이가 하윤이 하나면 만족한다고 하는데 제가 뭘 더 어쩌겠어요. 저 혼자 병원 가서 되는 것도 아니고. 저한테 계속 이러지 말고 하윤이 아빠를 먼저 설득해 보세요. 너도 설득 못하는 걸 내가 어떻게 설득하니? 넌 네 남편 하나 못 구워 삼고 뭐하니? 내가 정말 너만 보면 답답해 죽겠다.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어. 어머님도 설득 못한 어머님 아들 저라고 뭐 되겠어요? 어머님 아버님 마음 모르는 건 아닌데 사실 저희는 하윤이 하나로 만족해요. 요즘 같은 세상에 아들, 딸이 뭐가 중요하다고 매번 이러세요. 그러지 말고 이제 포기해 주세요. 정 포기가 안 되면 어머님 아들 먼저 설득하시던가요. 이것 봐.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 네가 딸 하나 낳고 그걸로 만족한다 생각하고 있는데 아들이 생기겠어? 빌고 또 빌어도 가지기 힘든 게 아들이야. 그러니까 그런 생각은 하지도 말고 뭐든 노력해보란 말이야. 너 아들 못 낳으면
다신 이 집에 발걸음도 못하게 할 테니 그런 줄 알아. 오지 말라고 하면 누가 겁이라도 먹는 줄 알았는지 으스대며 말하는 꼴을 보니 참 코웃음이 다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해주시면 저도 감사하죠. 어머님이 먼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들 못 낳으면 시댁에 올 필요도 없다고. 시모의 으스대는 꼴에 마음의 소리가 나버렸고, 시모는 제가 그것만은 절대로 안 된다고 빌기라도 할 줄 알았는지 도리어 고맙다고 하는 제 말에 당황한 듯 말까지 더듬으며 되묻더라고요. 뭐야? 그렇잖아요. 아버님은 제가 무슨 말을 해도 들은 척도 안 하시고 어머님은 제가 갈 때마다 말로 상처 주는데 저라고 뭐 가고 싶어서 간 시댁이었겠어요? 도리는 다 하고자 해서 갔던 거 아닐까요? 그런데 어머님이 이렇게 친절도 하시게 오지 말라고 하시니 앞으로 아들 낳지 못하면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들어가세요. 귓등으로 듣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어느 순간부턴 저도 제 할 말은 하며 살게 되었고 시모는 그때마다 파르르 하며 화를 냈지만 그 순간뿐 다시 연락이 오곤 했어요. 하루가 멀다고 어느 날은 임신 종용, 하루는 옆집 개가 출산을 했는데 순혼만 낳았다. 이런 말을 듣고 있노라면 정말 정신병에 걸릴 것만 같더군요. 이런 모든 것들이 너무 힘들어 남편에게 하소연이라도 하고 있으면 언제나 결론은 남편이 시모에게 다시 이야기한다는 말이었어요. 여보, 오늘 또 어머님 전화 오셨어. 글쎄 오늘은 아들 못 낳을 거면 시댁에 오지도 말라고 하시더라. 그래서 안 간다고 하고 끊어버렸어. 끊고 나서도 내가 왜 이런 말을 듣고 있어야 하나 싶더라니까. 한두 번도 아니고 그냥 그러려니 해. 그렇게 매번 스트레스 받아 하면 당신만 힘들어. 정 안 되면 나한테 전화하라고 말하라고 해. 사실대로 말하면 되지. 당신은 둘째 가지려고 하는데 내가 싫어한다고. 내가 그 말을 안 했을까 봐서 다 했지 했어. 그런데도 어머님은 오로지 나만 잡으니까 문제지. 아니 어머님도 아들 못 낳아서 그 시집살이를 당했다면서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까지 하실 수가 있지? 아마 엄마는 본인 당한 거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을걸? 하여튼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나도 엄마한테 다시 말할 테니까. 그런데 여보, 진짜 우리 둘째 가지는 건 싫은 거야? 둘째도 딸이면 어쩔래? 나는 좋지만 당신은 더 힘들지 않겠어? 그리고 애 하나 키우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데 쉽게 내릴 결정은 아니지. 아무리 아들 낳으면 아버지가 크게 한몫 주신다고 해도 그건 정말 아들 낳았을 때 일이고 난 지금 우리 딸만 해도 만족해. 그래, 나도 우리 딸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한데 워낙 스트레스 받으니까 이야기해봤어. 그래, 나도 엄마한테 다시 이야기할게. 늘 결론은 같았고 남편이 시모에게 다시 말한다고 한들 달라지는 점은 없었어요. 하지만 대화를 나누며 싸우는 것도 아니었고 그런 대화 와중에 감정이 상하는 것도 아니었기에 시댁과의 감정은 좋지 않다고 해도 남편과의 관계는 끈끈하다고 믿어 의심치 않고 있었죠. 이런 남편이 어느 순간부터 점점 변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군요. 당시 딸은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었는데 아침엔 출근길에 제가 등원을, 오후엔 남편이 퇴근길에 하원을 해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이를 데리러 갈 시간이 지났는데 남편이 전화도 받지 않고 오지도 않는다는 연락이 심심치 않게 오더라고요. 여보, 어디야? 아직 회사야? 지금 가고 있어. 지금? 이렇게 늦을 것 같으면 선생님한테 연락을 해줘야지. 정 안 되면 나한테라도 연락했으면 내가 일찍 마치고 갔을 거 아냐. 요즘 따라 왜 이래? 혹시 회사에 일찍 나온다고 말하기 곤란한 상황인 거야? 일 처리하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다 생기는 거 당신도 알잖아. 나도 시간 내에 어떻게 해서 끝내보려고 정신없이 일하다가 연락 못한 거라고. 나라고 안 하고 싶어서 안 한 게 아니란 말이야. 하여튼 앞으로는 안 될 것 같으면 미리 연락할 테니까 잔소리 좀 그만해. 잔소리하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이면 내가 하윤이 데리러 가면 되니까 미리 말해달라고 하는 거야. 사람 말을 왜 그런 식으로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거야? 그렇지 않아도 정신없는데 당신까지 전화로 이러니까 그렇지.
지금 어린이집 앞이니까 끊어. 집에서 이야기하자고. 나리선 목소리에 짜증 가득한 말투. 남편이 예민한 상태라고 생각하긴 했지만 바쁜 시즌이기도 했고 아이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일찍 퇴근해야 하니 나름대로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겠거니 했어요. 거기에다 저 역시 회사 일로 정신이 없어 그냥 그러려니 하고 남편의 말을 믿고 넘긴 것이었죠. 그렇게 예민해진 남편의 눈치를 살피던 어느 날이었어요. 시모가 아무런 말도 없이 집으로 찾아왔더라고요. 때마침 주말이었던 터라 집에 있을 거라 확신하고 아침 7시부터 불시에 들이닥친 것이었어요. 어머님, 이 시간에 연락도 없이 무슨 일이세요? 아침부터 어디 갈 일은 없을 테니 연락도 없이 왔지. 하윤이는 일어나 있을 테고 우리 아들은 자니? 아, 네. 하윤이 아빠는 어제 늦게 들어와서 아직 자고 있고 하윤이는 아까 일어나서 놀고 있어요. 하윤이 아빠 깨울까요? 됐다, 둬라. 피곤한 사람 깨우긴 왜 깨워? 아이고, 일단 이거부터 받아봐라. 무거워서 팔 떨어지겠어. 시모는 끙끙거리며 저에게 박스를 건넸고 받아서 들었더니 한약이더라고요. 어머님, 이게 무슨 약이에요? 무슨 약이긴 네 약이지. 임신 잘 되는 약이야. 용하다는 데서 지어왔는데 그 약 먹고 아들 낳은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다더라. 이거 먹기만 하면 아들은 무조건 낳는다고 하니 빼놓지 말고 먹기나 해. 내가 큰맘 먹고 큰돈 주고 사온 거니까. 세상에 그런 약이 도대체 어디 있냐고 말하고 싶은 걸 얼마나 참았나 모릅니다. 하고 싶은 말을 곧이곧대로 다 했다간 괜한 말만 길어질 것이 뻔했기에 그냥 참기로 한 것이었죠. 시모는 한약을 제게 건네고 딸이 있는 거실로 가며 아침을 차리라고 했고 전 일단 밥부터 먹이고 보내자 싶었어요. 그렇게 주방에서 상을 차리는데 거실에서 시모의 말소리가 들린다 싶더니 딸의 우는 소리가 들려오더라고요. 네가 그냥 나올 게 아니라 뭐라도 하나 달고 나왔으면 내가 이 고생은 안 해도 될 텐데. 넌 도대체 엄마 뱃속에서 뭐 했니? 남들 다 달고 나오는 거 하나 안 달고 나오고. 어휴, 꼴 보기 싫으니까 방에 가서 놀아. 시모가 딸을 마땅치 않아 한다는 건 익히 알고 있긴 했지만 직접적으로 딸에게 저딴 말이나 한다거나 저런 행동을 한 적이 없었기에 딸만큼 저 역시 놀랐어요. 이럴 줄 알았다면 한 공간에 두 사람을 두는 일도 없었을 텐데 설마 저딴 말을 아이에게 할 거란 생각도 못했던 것이었죠. 시모는 딸에게 삿대질하며 방으로 들어가라고 고함을 지르고 있었고 딸은 시모의 모습에 놀라 울고 있더군요. 그 순간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 들어 딸아이를 안방 남편의 품에 안겨주고 거실에 나와 시모에게 소리를 질러버렸어요. 지금 뭐 하는 짓이세요? 왜 애꿎은 하윤이한테 이러세요? 내가 뭘 어떻게 했다고 그러니? 못할 말한 것도 아니고 없는 말한 것도 아닌데. 그런 말은 애한테 할 말도 아닐 뿐더러 그런 행동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행동인 거 모르세요? 애가 얼마나 놀라고 상처받을지 그런 생각은 전혀 안 하시냐고요. 어머님한테 하윤이는 손주도 아니에요? 어쩌면 손주한테 그런 식으로 행동할 수 있냐고요. 내 아들, 딸이니 손주가 맞긴 하다만 달가운 손주가 아니란 건 너도 잘 알지 않니? 내 입장에서 머리라도 한 대 콱 쥐어받고 싶은 걸 그냥 눈앞에서 사라지라고 해준 거다. 그러니까 네가 지금 나한테 화낼 게 아니라 고맙다고 해야 할 상황이다 이 말이야. 그런 말이나 하실 거면 그냥 돌아가 주세요. 뭐야? 그런 말 같지도 않은 말씀 하실 거면 그냥 돌아가시라고요. 여긴 엄연히 저희 집이고 저희 딸 공간이에요. 저희 공간에서 그런 말 하는 거 저 굉장히 불쾌하고 싫습니다. 그러니 돌아가 주세요. 이미 전 시모와 마주하기도 싫은 상태였고 그랬기에 당장 나가라는 제 말은 꽤 단호했어요. 시모도 그걸 느낀 것인지 하나마나한 아들 집 유세를 펼치며 저의 길을 누르려고 애쓰더군요. 이게 어디 시어미한테 가라 마라 명령질이야? 너희 공간? 웃기고 있네. 여긴 엄연히 내 아들 집, 내 아들이 사는 공간인데 왜 내가 나가야 해? 난 못 나간다. 절대 못 나가.
시모는 어깃장을 놓으며 고함을 지르고 있었고, 그런 시모의 고함에 남편이 방에서 나오더라고요. 이미 잠에서 깨 울던 딸을 달래주느라 한껏 지친 모습으로 말이죠. 도대체 이 아침부터 이게 무슨 일이야? 엄마는 이 아침에 여긴 왜 왔어? 당신은 왜 아침부터 그렇게 화를 내는 거고? 당신, 엄마가 우리 딸한테 뱃속에서 남들 다 달고 나오는 거 하나 못 달고 나왔다고 구박하는 것도 모자라 애한테 꼴 보기 싫다고 방에 들어가라고 화까지 내셨어. 그 덕에 우리 하윤이는 지은 죄도 없이 혼나서 울고, 난 다른 건 다 참아도 우리 하윤이한테까지 이러는 건 못 참아. 그러니까 당신이 지금 빨리 어머님 모시고 나가. 당장. 너 지금 이 시어미를 내쫓기라도 하겠다는 게야? 네. 저는 제 자식한테 함부로 대하는 사람을 저희 집에 두고 볼 수만은 없네요. 그게 어머님이라 할지라도 말이에요. 저의 흥분은 결혼 생활 이래 최고조에 달해 있었고, 남편은 그런 제 모습에 한숨을 내쉬더니 노발대발 중인 시모를 잡아 끌고 집을 나가버리더라고요. 남편이 시모를 데리고 나가버린 후 아무래도 남편이 돌아오면 말싸움을 할 것만 같았어요. 그렇지 않아도 많이 놀랐을 딸아이에게 그런 모습까지 보여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딸아이를 친정에 맡기고 돌아와 남편을 기다렸어요. 이참에 확실하게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더군요. 그렇게 제가 마음을 다잡는 사이 남편이 집으로 돌아왔고 대화를 시작했어요. 여보, 앞으로 한동안 당신 집이랑 멀리하고 지내고 싶어. 다신 이런 상황 우리 딸이 겪게 하고 싶지 않아. 오늘 일은 엄마가 심했단 거 나도 인정해.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그건 아니지. 당신이 우리 집 하나뿐인 며느리인데 말이 좋아야 한동안이지. 그 말은 그냥 연을 끊겠다는 말하고 같은 말이잖아. 그건 앞으로 어머님, 아버님 행동에 따라 달라지겠지. 지금처럼 계속 나랑 내 딸 무시하고 구박하면 연이 끊길 테고, 그렇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우리를 받아들여 준다면 다시 왕래하고 지내지 않겠어? 나도 무조건 연을 끊겠다는 말이 아니야. 단지 이런 식은 아니라는 거야. 어린애가 뭘 안다고 애한테 그런 말을 하냐 이거야. 심지어 어머님은 그런 행동을 해놓고도 본인이 잘못했다는 인지조차 없으셔. 그런 사람을 내 딸 곁에 계속 방치하겠다고? 난 절대 싫어. 방치하겠단 말이 아니잖아. 피할 게 아니라 부딪히면서 설득하자는 말이야. 이런 일 있었다고 연을 딱 끊어버리면 부모님이 우릴 뭐라고 생각하겠어? 미워하기만 하다가 결국 그렇지 않아도 미워하는 우리 딸을 더 미워하시겠지. 당신은 그런 걸 바라는 거야? 애초에 그게 잘못된 거야. 어떻게 본인들 손주를 그렇게 미워할 수가 있는 거냐고. 아들이 아니라 딸이라서? 그런 이유로 미워하는 티를 애한테 팍팍 내는데 그런 게 잘못됐다는 거 당신은 정말 몰라서 그래? 우리가 부모니까 우리가 딸을 보호해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니야? 하여튼 나하고 하윤이는 한동안 시댁엔 안 갈 거니까 그런 줄 알고 어머님께도 우리 집에 오지 말라고 해줘. 당신이 전하지 않으면 내가 직접 말할 테니까 그런 줄 알고. 전 이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제가 틀린 말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모의 행동은 선을 넘었고 상식을 벗어난 수준이었어요. 시부모님 입장에서 손이 귀한 집에 손주 한번 안아보지 못해 섭섭하고 안달이 난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본인 아들이 그렇게 둘째는 싫다고 하는 가운데 그 비난의 화살을 저와 제 딸에게 쏘아버리는 건 저로서는 절대 용납할 수도 용납해서도 안 되는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전 남편에게 제 뜻을 굽히지 않고 말하게 되었고, 남편은 그저 시댁의 입장에서만 생각한다 싶더니 결국 저의 성격을 트집잡아 화를 내기 시작하더라고요. 당신 진짜 이런 사람이었어? 무슨 여자 성격이 이렇게 대쪽 같아? 좀 아닌 것 같아도 상황에 따라서 좀 굽힐 줄도 알아야지. 하나부터 열까지 무조건 당신 말대로 당신 뜻대로 다 해야 그 직성이 풀리는 거야? 이런 상황이니까 굽히지 않는 거야. 내가 지난 결혼 생활 동안 이렇게까지 싫다고 한 적이 있었어?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왜 그런 식으로 말해? 아, 됐어. 당신한테 진짜 실망이 크다.
난 당신이 이런 여자인 줄 꿈에도 몰랐다. 당신이 뭐라고 하든 난 우리 집에 갈 거니까 당신은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해. 더는 이 이야기 하지도 말자. 진짜 질리니까. 치열한 말다툼 끝에 남편은 마음대로 하라고 아주 큰 소리를 지르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그렇게 저희의 각방살이가 시작되었어요. 다음날 딸을 데리러 친정에 갔더니 엄마가 굳은 표정으로 절 조용히 부르더라고요. 딸, 너 이것 좀 봐라. 굳은 표정으로 엄마가 저에게 건네준 것은 다름 아닌 딸이 그린 그림이었어요. 딸, 남편, 저로 추정되는 사람이 나란히 서 있는 그림이었는데 도무지 이상한 점이 없는 그림을 건네주는데 엄마의 표정이 너무나도 굳어있어 의아했죠. 이게 왜? 무슨 문제 있어? 나도 아무 문제가 없는 줄 알았는데 하윤이가 이 그림을 그렸길래 내가 누구냐고 물어봤는데 글쎄 이 여자가 네가 아니라 언니라고 하더라. 내가 몇 번이나 물었는데 계속 언니라고 그랬어. 아빠 친구 언니라고. 이게 무슨 일이니? 뭐? 확실해? 엄마가 아니라 언니래? 그래. 몇 번이나 물어서 애가 짜증을 다 내더라니까. 너 정서방이랑 무슨 일 있니? 이거 엄마가 보기엔 보통 일 아닌 것 같아. 엄마의 말대로 보통 일은 아닌 것 같았어요. 물론 아이의 말을 100% 신뢰할 수 있는 건 아니었지만 같은 말을 반복해서 한다는 건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었죠. 결국 전 남편을 믿기 위해 남편에게 사람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오해만 쌓여나가다간 우리 부부 사이에 모르긴 몰라도 큰일이 벌어질 것이 뻔했기 때문이었죠. 흥신소의 연락을 기다리면서도 얼마나 바라고 또 바랐는지 모릅니다. 제발 딸의 착각이기를, 제발 제 결혼 생활의 종지부를 이런 식으로 찍게 하지 말아달라고 말이죠. 하지만 저의 이런 바람과는 달리 흥신소에서 전해온 소식은 제 결혼 생활의 끝을 알리고 있었고, 제가 모르고 있던 현실은 정말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모님. 조사해본 결과 남편분은 외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 맞았습니다. 상대는 남편분이 다니고 있는 회사 근처 카페에서 일하는 알바생으로 나이는 25살이더라고요. 접근은 먼저 남편분이 했고요. 상간녀 역시 남편분이 유부남인 거 다 알고 있더라고요. 25살 어린 나이에 남편분을 정말 사랑해서 만나는 것 같지는 않고 아마 남편분이 어느 정도 가진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듯 했어요. 상간녀 집안은 더 조사해봐야 알겠지만 그렇게 부유한 집안은 아닌 듯 하고요. 일단 여기까지고요. 더 알아내는 대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우연찮게도 상간녀의 나이는 25살이라고 하더라고요.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 제 나이가 25살이었는데 참 많은 생각이 오가더군요. 들어보니 남편이 이때껏 딸 어린이집에 갑자기 늦기 시작한 건 전부 상간녀 때문이었는데 상간녀의 아르바이트가 끝나고 상간녀와 함께 딸을 데리고 간 것이었어요. 상간녀의 아르바이트 시간을 비교해보니 계산이 되더군요. 딸과 함께 남편과 상간녀가 찍힌 사진을 보는데 정말 치가 떨렸어요. 외도를 저지른 것도 치가 떨리는데 그 더러운 현장에 딸도 함께 데리고 있었다는 사실이 저를 더욱 화나게 했어요. 그 모진 순간들에도 저는 남편을 정말 믿었는데 그랬기에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던 것이었는데 처음 안 순간부터 해서 지금까지 함께한 세월이 얼만데 어떻게 그런 우리의 시간을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게 만드나 싶더군요. 남편에 대한 배신감은 생각보다도 컸고 외도 사진들을 보며 얼마나 울고 또 울었나 몰라요. 연애 시절 저를 향하던 남편의 미소를 사진에서 보는 순간 전 아이를 위해서라도 이혼을 해야만 한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더는 남편에겐 저와 딸이 있는 가정은 필요 없어 보였으니까요. 그렇게 전 친정 부모님께 모든 사실을 털어놓고 딸을 부탁드리고 이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증거가 명확한 덕분에 이혼 준비는 수월하게 진행되었고 마무리가 될 무렵 상간녀를 찾아갔습니다. 어떤 여자인지 직접 보고 싶었거든요. 상간녀가 일하는 가게에 들어서는 순간
저를 알아본 상간녀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더군요. 저는 주문도 하지 않은 채 테이블로 가서 앉았고, 그런 제 테이블로 상간녀가 물을 가지고 와 맞은편에 앉더라고요. 무릎을 꿇고 비는 건 아니더라도 최소한 죄 지은 얼굴이라도 할 줄 알았는데, 예상과는 달리 상간녀는 당당하게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남의 직장까지 왜 찾으러 온 거예요? 저한테 무슨 할 말이 있다고. 정말 뻔뻔하기가 하늘을 찌르지 않나요? 상간녀는 귀찮아 죽겠다는 표정으로 저에게 이런 말을 했고, 전 그런 상간녀를 쏘아보며 이렇게 말해주었어요. 몰라서 물어? 도대체 얼마나 뻔뻔한 인간이길래 유부남이나 만나고 돌아다니나 싶어 그 면상이나 보러 왔는데, 생각보다 더 뻔뻔하네. 나 방금 깜짝 놀랐잖아. 너무 당당해서 내가 상간녀라도 된 줄 알았어. 제가 당당하지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말이야 바른 말이라고 남편 관리 못한 사람이 잘못이지 제가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전 그저 제가 좋아 죽겠다는 오빠 마음 받아준 거밖에 없다고요. 아, 그러니까 넌 유부남이든 말든 널 좋아 죽겠다고 하니 불륜을 저지른 것뿐이라는 거네? 사랑은 죄가 아니다.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거네? 그렇죠. 오빠가 그러는데 어머님이랑 아버님이 손주 기다린다고 하더라고요. 만약 제가 아들 하나 낳아주기만 하면 그쪽 같은 여자랑은 당장 이혼한다고 하기도 했고요. 나이도 어리겠다, 자궁도 건강하겠다. 낳다 보면 그깟 아들 하나쯤은 시간 문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험한 꼴 당하기 전에 스스로 물러나요. 같은 여자로서 걱정되어서 하는 말이에요. 걱정? 참 감동적이네. 가정 있는 남자 만나느라 그렇지 않아도 바쁠 텐데 내 걱정까지 해주고 말이야. 그런데 어떡하지? 난 네 걱정 따위는 필요 없는데. 내 앞에서 자존심 세워봤자 소용없어요. 그렇게 아득바득 노력해봤자 어차피 그쪽은 나한테 남편 뺏긴 불쌍한 여자일 뿐이니까요. 그러니 내가 한 말 너무 고깝게 듣지 말고 새겨들어요. 아, 그리고 내가 그쪽한테 위자료 많이 챙겨주라고 우리 오빠한테 잘 말해둘 테니 애 키울 돈 걱정은 하지 말아요. 나 그렇게까지 못된 사람은 아니거든요. 찾아올 때만 해도 조용히 있다가 가려고 했는데 상간녀 하는 꼴을 보니 그냥 가선 안 될 일이더군요. 남의 가정을 파탄으로 몰고 간 주제에 당당해도 너무 당당한 꼴을 짓밟아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전 그대로 자리에서 일어서 상간녀의 뺨을 내리쳐버렸어요. 양쪽 뺨 다 말이죠. 갑자기 일어난 상황에 가게한 모든 시선은 저희에게로 향했고, 전 상간녀를 향해 이렇게 말해주었어요. 뭘 그렇게 봐. 네가 내 남편을 빼앗아 갔는데 이 정도는 해야 내 속이 풀리지 않겠니? 위자료? 잘 말해주면 좋지, 나도. 그런데 내 위자료는 내가 알아서 잘 받아낼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참고로 너한테도 받아낼 생각이니까. 너도 돈 준비하는 게 좋을 거야. 금액이 네 생각보단 꽤 클 거야. 그러니까 넌 돈 준비나 똑바로 하고 아들 낳을 준비나 해. 너도 나처럼 아들 못 낳으면 네 오빠가 또 바람 피울지 누가 알겠니? 그럼 나는 이만 가볼 테니까 그딴 쓰레기 같은 집안에서 다 같이 한번 잘 썩어봐. 상간녀는 저를 노려보며 부들부들 떨고 있었고, 전 그런 상간녀를 뒤로 한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얼얼한 손을 식히고 있는데 화가 난 남편이 집으로 들어와 저에게 따져 묻기 시작하더군요. 야, 너 꼭 거기까지 찾아갔어야 했어? 너랑 내 문제인데 왜 M&A를 찾아가서 그 곤욕을 겪게 만들어? 그 순간에도 남편은 제가 외도 사실을 안 것 자체에는 관심조차 없었고, 그저 상간녀가 겪게 된 상황만 불만이 가득해 보이더라고요. 정말 오만정이 다 떨어진다고 그러죠? 저는 남은 정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는지 노발대발 남편을 보고 있는데 정이 뚝뚝 떨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게 어떻게 너랑 내 문제만 돼? 그리고 곤욕? 나는 내 남편과 내 딸의 아빠를 잃게 생겼어. 그런데 그까짓 일이 곤욕이래? 그래, 네가 오늘 찾아가서 그 난리를 피워준 덕분에 유진이 일자리도 잘리고 얼굴까지 못 쓰게 됐더라. 네가 때렸다며?
그러면 내가 거기까지 그냥 인사만 하려고 간 줄 알아? 그리고 똑바로 알기나 해. 딱 2대 때렸어. 그 2대로 걔 얼굴이 못쓰게까지 됐다고 하면 걔 얼굴에 문제가 있는 거야. 알겠어? 진짜 못쓰게 만들어주려다가 겨우 참은 사람 그만 건드려. 진짜 이해가 안 돼서 하는 말인데 지금 당신이 뭘 잘했다고 나한테 큰 소리야? 지금 무릎 꿇고 제발 이혼해달라고 빌어야 하는 상황인 거 몰라? 너 지금 내가 이혼 안 해주면 이혼도 못해. 배운 만큼 배웠다는 사람이 몰라서 이렇게 내 앞에서 당당한 거야? 내가 바람 피운 것까지 다 알게 됐는데 당신이 나랑 계속 살겠어? 그럴 리가 없잖아. 그동안 허투루 산 건 아니었나 보네. 그건 아는 걸 보니 말이야. 그래, 나 이혼할 거야. 그런데 그냥 편하게는 이혼 못 해주지. 원하는 게 뭐야? 양육비 다 필요 없으니까 이 집 나한테 넘겨. 위자료도 물론 줘야 할 거고 나 상간녀 소송도 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 뭐? 이 집을 넘기라고? 그게 말이나 돼? 이 집 살 때 내 돈도 절반 들어갔고 그 절반만 넘기는 건데 뭐 그렇게 쪼잔하게 굴어. 이 이혼 하루라도 급한 사람은 내가 아니라 너 아니니? 얼른 그 여자랑 살림 차리고 아들 하나 낳아야 할 거 아니야. 그 여자는 그런 삶을 원하는 것 같던데. 남편은 고민하는 듯 싶더라고요. 집을 넘기는 것이 아깝긴 하지만 25살의 어린 상간녀를 잃는 것이 더 아까웠던 남편은 결국 저의 뜻대로 해주기로 했습니다. 정말 최악 중에 최악이지 않나요? 딸의 면접 교섭권도 포기하고 오로지 어린 여자 하나에 미쳐서 모든 것을 넘겨버리는 그 꼴이 말입니다. 그렇게 미쳐준 덕에 저는 제가 원하는 걸 다 가지긴 했지만 한심한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이혼을 진행하게 되었고 상간녀 소송도 진행해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어요. 여러 가지 소송이 진행되며 상간녀와 전 남편이 조금씩 다투는 모습을 보기도 했지만 그깟 일로 헤어질 거란 기대는 하지 않았어요. 그저 저는 돈과 집을 얻었고 무엇보다 제 딸을 지켰으니 다 되었다 싶었어요. 그렇게 이혼을 하게 되었고 이혼 의사 확인서를 제출하고 비로소 완전한 돌싱이 된 날이었어요. 그간 연락 한 통 없던 전 시모에게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이혼 소식을 들었나 싶기도 했고 도대체 무슨 말을 할까 싶어 전화를 받았어요. 심한 말을 한다면 그동안 참았던 말들을 좀 해주고 싶기도 했으니까요. 그런 생각을 하며 받은 전화인데 시모는 전혀 예상치 못한 말을 하더라고요. 너 지금 어디니? 왜 병원엔 코빼기도 보이지 않는 거야? 병원이요? 무슨 병원이요? 너 어디 아프니? 왜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이 말해? 네 남편 지금 오늘 내일 하는 거 모르니? 네? 그게 무슨 말이세요? 제 남편이 왜 오늘 내일 해요? 병원에 있다뇨? 너 정말 몰랐니? 연락 못 받았어? 어쩐지 네가 왜 안 오나 했다. 네 남편 그저께 화물차랑 교통사고 나서 지금 병원이다. 사고가 크게 나서 수술을 했는데도 하반신 마비는 피해갈 수 없다고 하더라. 수술 끝내고 나온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 의식도 없다고. 도대체 그 시간에 왜 고속도로 근처에 있었는지 모르겠어. 전 남편의 전화는 차단을 해버렸고 나머지 이런저런 연락을 받고 싶지 않아 전화를 꺼둔 사이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니.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싶었어요. 들어보니 고속도로를 올리기 직전에 사고가 난 것 같은데 그 시간에 왜 거기 있었는지 이해가 되지도 않았고요. 하지만 그런 제 궁금증은 금방 풀리게 되었어요. 어린 여자애도 같이 있었다고 하는데 아니 그 어린 여자가 왜 우리 아들 차에 같이 타고 있었는지 이해가 안 된다니까. 넌 뭐 아는 거 있니? 우리 아들 출장이라도 가던 길이었어? 어떻게 된 사고인지 우리 아들만 저 모양 저 꼴이고 그 여자애는 아주 멀쩡하다니까. 겉모습은 타박상밖에 없는데 뇌를 다친 건지 입은 꼭 다물고 있어서 내가 답답해 죽겠다. 너 언제 병원 올 거니? 지금 당장 올 거지? 오는 김에 하윤이도 좀 데리고 오려무나. 혹시 아니? 딸 목소리라도 들으면 정신이 돌아올지. 그래요. 전 남편은 저와의 이혼을 기념하기 위해
상간녀와 여행을 떠나던 도중 사고가 난 것이었어요. 생각보다 크게 난 사고에 남편은 하반신 마비가 되어버렸고 상간녀는 크게 다치지 않아 의식이 돌아오긴 했지만 신분 상승의 꿈을 눈앞에 두고 무산되어 버리자 그 충격에 입을 다물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전 아무것도 모르고 딸아이까지 들먹이며 당장 병원으로 오라는 시모에게 모든 사실을 알려주기로 했어요. 어머님, 아니, 아줌마, 저 이제 아줌마 며느리 아니에요. 무엇이 어쩌고 저쩌고 해? 아줌마? 며느리가 아니야? 네, 저 오늘부로 이혼 확정나서 서류도 다 정리됐고요. 이제부터 아줌마 며느리는 제가 아니라 거기 입 꼭 다물고 있는 그 어린 여자애가 아줌마 며느리예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저 젊은 여자애가 왜 내 며느리야? 너 지금 어디 아프니? 그렇지 않고서야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아줌마 능력 좋은 아들이 글쎄 25살짜리 여자랑 산다고 가정을 버렸지 뭐예요? 그러니 제가 아니라 그 망연자실에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그 여자애가 아줌마 며느리 아니겠어요? 이제 전 엄연한 남이니까 남한테 전화해서 엄한 소리 하지 말고 예비 며느리한테나 가보세요.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고 바로 전화기를 다시 꺼버렸어요. 이렇게 좋은 날 더는 방해받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렇게 집으로 돌아와 생각을 정리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하늘이 저를 대신해 전 남편에게 복수를 해줬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지 않고서야 하필 이런 타이밍에 이런 소식을 들을 순 없었을 테니까요. 이런저런 생각으로 만감이 교차하던 그때 전 시모가 득달같이 집으로 찾아왔더라고요. 잔뜩 화가 난 채로 저를 남편 버린 여자로 몰아세우기 시작하는데 막장 드라마 작가가 따로 없더군요. 너, 네 남편 불구됐다고 이렇게 버리는 거 아니다. 너 그런 식으로 살면 하늘에서 가만둘지 아니? 모르긴 몰라도 너도 살아가는 내내 순탄하지 않을 게야. 이 나쁜 것,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는 것도 모자라 남편은 다 죽어가는데 자기 혼자 이러고 쉬고 있어? 아줌마, 이거 잘 보세요. 내 말이 거짓말인가 아닌가.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그딴 말도 안 되는 말 계속 하라고요. 저는 혼자 소설을 써대고 있는 전 시모에게 외도 증거들을 보여주었습니다. 한참을 놀란 눈을 하고 증거들을 보던 전 시모는 전 남편이 딸까지 데리고 상간녀를 만난 모습에 많이 놀란 듯 억소리까지 내더군요. 그랬겠죠. 전 남편이 딸이라면 죽고 못 사는 모습이 기억날 텐데 지금 본인의 손에 들린 사진은 다른 진실을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이제 알겠죠? 제가 먼저 배신한 게 아니에요. 아줌마 아들이 먼저 외도를 저질렀고 그것도 모자라 그 여자 때문에 가정까지 버렸다고요. 그렇게 예뻐하던 딸 양육권까지 포기하고 가버린 건 다름 아닌 아줌마 아들이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너희가 함께한 세월이 얼만데 병원 정도는 가줄 수 있지 않니? 내가 이 나이에 그 뒷바라지를 어떻게 한단 말이니? 그러지 말고 한동안 병원 좀 가서 네가 우리 아들 병시중 좀 들어다오. 사람을 구하긴 했어도 믿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네가 좀 가서 도우라니 말이야. 아줌마 아들이 누굴 닮아서 그렇게 뻔뻔하나 싶었더니 다 아줌마 닮아서 그리 뻔뻔했나 봐요. 뭐야? 아니 사람이 뻔뻔해도 정도가 있지. 어떻게 다른 이유도 아니고 남편이 바람 피워서 헤어졌는데 그런 전 남편 병시종을 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진짜 궁금해서 묻는 말인데 아줌마 얼굴은 철판이라도 까셨어요?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까지 뻔뻔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요. 저는 제가 느끼는 감정과 더불어 머릿속에 있는 말들을 그대로 전 시모에게 전해주었고 그런 제 말에 화가 머리끝까지 난 전 시모는 제 머리채라도 잡을 요량으로 저에게 달려들더군요. 전 그대로 전 시모의 손과 몸을 제압해버렸고 그대로 문 밖으로 던져버렸어요. 그리곤 예전 전 시모가 사주었던 한약을 바닥에 고꾸라진 전 시모에게 다 던져버리곤 이렇게 말했습니다. 워낙 귀한 거라고 하니 한 첩도 안 먹었어요. 이 귀한 거 버리기엔 아깝고 저는 이제 필요도 없으니
젊은 예비 며느리 가져다 주세요. 평생의 소원이었던 손자는 품에 안아봐야 하지 않겠어요? 아들 몸이 그 모양 그 꼴이라 가능할지는 몰라도 그 여자가 아들 하나는 무조건 낳아준다고 했으니 얼른 가서 잘 구슬려 보세요. 너, 네가 감히 나를 이딴 식으로 대해? 이딴 식으로 대해준 것만 해도 고맙다고 생각하세요. 생각 같아선 없던 죄도 만들어서 경찰에 신고하고 싶은 심정이니까.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서 이 난리예요? 여기가 어디긴? 여기 내 아들 집이지. 그래, 여기 내 아들 집인 거 잊었니? 너희가 아무리 반반 결혼했더라도 여긴 내 아들 명의로 된 내 아들 집이야. 아참, 그 말 한다는 걸 깜빡했네요. 이 집 애초에 아줌마 아들 명의였던 적 없어요. 아줌마가 하도 우겨대니까 그냥 아줌마 아들 명의로 한다고 하고 공동 명의로 해놨었어요. 그리고 이혼할 때 제 명의로 다 옮겨왔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집은 아줌마 아들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제 명의, 제 집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저희 집 복도에서도 사라져 주세요. 여기에서 이러고 있는 것도 꼴 보기 싫으니까요. 저는 그대로 문을 닫아버렸고 한동안 밖은 전 시모의 난동으로 인해 시끄럽더라고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신고정신 투철한 주민 여러분 덕분에 전 시모는 쫓겨나듯 아파트를 떠나게 되었어요. 그 후 들려오는 소식엔 저에게 위자료를 주느라 빚을 낸 상간녀는 하는 수 없이 하반신 불구가 된 전 남편과 함께 전 시댁으로 들어갔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전 시모와 전 시부는 큰맘 먹고 들어간 상간녀를 아들 불구로 만든 재수없는 년이라고 하며 쉼없이 상간녀를 괴롭혔고 상간녀의 방패막이 되어야 할 전 남편은 폐인이 되어 그 모든 것을 방치했다고 하더군요. 결국 견딜 수 없었던 상간녀는 야반 도주를 해버렸는지 그들의 부모는 완전 폐인이 되어버린 아들을 안고 오늘 내일 하며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어떻게 알았냐고요? 상간녀가 전 시댁을 떠나던 날 밤 저에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전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제 번호를 찾았다면서요. 번호를 알면 전화해도 되는 사이라고 생각했니? 어떻게 넌 끝까지 이렇게 뻔뻔하니? 내가 오죽했으면 이렇게 전화까지 했겠어요. 아줌마는 나한테 다 이야기해줄 수 있었잖아요. 오빠 식구들이 저런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이라는 거 말해줄 수도 있었잖아요. 그때 그 한마디만 해줬더라도 내 꼴이 이렇게까지 우스워지진 않았을 거라고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사람을 쥐잡듯이 잡아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아들 잡은 년 취급을 하냐고요. 내가 그런 말을 왜 해줘? 네 말대로 남편 관수도 못해서 딴 년한테 남편 뺏긴 여자가 너한테 그런 충고할 자격이나 있었겠어? 그리고 네 인생 네가 꼬아놓고 왜 엄한 사람 탓을 해? 정신 차려 이 한심한 거사. 어린 나이 하나 믿고 남자 홀릴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뭐가 어쩌고 저쩌고 해? 왜 말을 안 해줬냐고? 아직 험한 꼴 덜 당했지. 인생 더 나락으로 가게 한번 만들어줘봐. 네가 어디 있는지 어디서 뭘 하는데 어떻게 해서든 알아내서 실시간으로 네 시엄마한테 다 알려줘봐. 이 여자가 진짜 미쳤나? 그러기만 해요, 어디? 내가 진짜 가만 안 있어. 그러니까 피차 귀찮은 일 만들지 말고 연락 좀 하지 마. 알겠어? 그 후론 정신 나간 상간녀에게 연락이 오는 일은 없었고 그 대신 예전 시부모가 집으로 찾아오더군요. 전 문도 열어주지 않았고 그 후 집을 이사해버렸어요. 집을 옮기는 김에 친정도 이사하게 되었고 큰 집을 사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어느새 초등학생이 된 딸은 마음이 아프지만 다행스럽게도 아빠를 찾는 일은 거의 없어요. 크면서 아빠를 찾는 일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제가 많은 사랑을 주며 키운다면 딸도 모든 사실을 잘 이해하고 넘길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어요. 처음 전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았을 때 이혼을 다짐하면서도 딸 때문에 고민하지 않았던 건 아니었어요. 이혼녀 딱지는 괜찮지만 이혼녀의 자식이라는 딱지는 딸에게 지게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그런 걱정과 그런 우려가 무색하기도 딸은
밝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고 이혼에 대해서도 천천히 조금씩 잘 받아들이는 것 같아 여러모로 다행스러운 요즘이네요. 앞으로도 딸에게 더 많은 사랑을 주고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낸다면 조금이라도 아빠에 대한 부재를 메워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이로써 저의 사연도 끝이 났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 감사합니다. 다들 건강하세요.